한국을 덮친 끔찍한 대형 산불 소식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외국 언론들이 특히 경악하며 주목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재난 상황 속 현지인들이 보여준 어떤 행동들이 너무나 뜻밖이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폐허가 된 현장에서 그들이 보인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프랑스에서 급파된 한 구조대원의 시선으로 본 그날의 진짜 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까지 영상 마지막에 공개될 충격적인 진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입니다. 저는 파리 응급의료지원단 소속 응급구조사죠. 하지만 지금 제 주위에는 다급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 대신 텅 빈 집안의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제 삶에 가장 소중했던 존재, 하나뿐인 여동생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작년 봄, 20살이었던 제 여동생 소라는 희귀 면역 질환으로 제 곁을 떠났어요. 그 아이는 제가 10살 때 프랑스 가정에 입양된 한국 아이였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특유의 밝음으로 금세 적응했어요. 특히 저에게는 언제나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자라면서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직접 만든 잡채를 맛보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서툰 한국어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동생의 간절한 소망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혹시나 동생이 그곳에서 상처받을까봐, 어쩌면 저를 떠나 한국에 남고 싶어 할까봐 두려웠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죠. 결국 동생은 그토록 그리던 고국 땅을 밟지 못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며 다음 생에는 꼭 함께 한국의 봄을 보자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동생을 잃은 죄책감과 상실감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 희미해졌고 응급구조복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되었죠. 심리치료를 받으며 기약 없는 휴직에 들어갔어요. 매일 밤 꿈속에서 동생은 한국의 어느 들판에서 저를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국제의료지원단체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지역의 대형 산불 현장에 파견할 긴급 의료지원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죠. 3월부터 시작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외면하려 했던 메일 속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제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동생이 저를 그곳으로 이끄는 듯 했죠. 오랜 망설임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이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그 땅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요. 동생에게 먼저 가 있겠다고 약속하듯 떨리는 마음으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죠. 동생에게는 꿈이었지만 저에게는 외면하고 싶었던 나라. 이제 저는 동생을 대신해,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낯선 언어와 풍경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거대한 공항은 조금의 혼란도 없이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모든 안내 표지판과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로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죠. 국제 구호 인력을 위한 별도 창구에서 신속하게 입국 수속을 마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국국제협력단 소속의 코디네이터 하윤 씨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제 응급구조사 경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듯 했어요. 국제의료지원팀은 곧바로 준비된 버스를 타고 산불 현장인 경상북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도시와 농촌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죠. 이동하는 동안 하윤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현재 산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미 서울 면적의 상당 부분이 불탔고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중이며 예측 불가능한 강풍 탓에 진화 작업이 어렵다는 암울한 내용이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상북도 의성군. 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너머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산불 현장 경험은 있었지만 이토록 광활한 지역을 집어삼키는 재난의 규모는 처음이라 충격과 함께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임시로 근처 고등학교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수라장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내부는 마치 잘 짜인 군사 작전 본부처럼 놀라운 질서와 효율성을 보여주었죠. 각 부서별로 명확하게 구획된 공간,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상황판과 지도, 실시간 정보들, 그리고 침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제가 겪었던 어떤 재난 현장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진우 본부장은 강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국제팀을 맞이했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현 상황과 저희의 임무를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브리핑에서는 각 팀의 역할, 통신체계, 위험 요소, 대피 경로, 심지어 기상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포함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 공유되었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시 숙소의 간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지도를 열어보니 이곳 의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안동이라는 지명이 보였어요. 제 여동생의 입양 서류에 적혀있던 그 아이가 태어난 도시였죠.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고단함에 깊이 잠들었던 것도 잠시 새벽 4시경 요란한 무전기 소리가 정적을 갈랐어요. 깊은 산속 외딴 마을에 주민들이 고립되었고 밤사이 바뀐 바람 방향 탓에 유일한 탈출로마저 불길에 막혔다는 긴급 상황 보고였습니다. 망설일 시간 없이 반사적으로 장비를 챙겨 지휘 본부로 달려갔죠. 이미 한국 구조대원들과 다른 국제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팀을 꾸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대원 넷, 다른 외국인 대원 하나와 함께 긴급 수색 구조팀에 합류했습니다. 저희 팀은 헬기로 마을 북쪽으로 접근해 고립된 가구를 수색, 대피시키는 임무를 받았죠. 헬기 창밖으로 본 광경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푸르러스 산들은 검붉은 화마에 삼켜져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죠. 하늘을 뒤덮은 뿌연 연기와 곳곳에서 치솟는 불길은 자연의 압도적인 파괴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헬기가 마을 외곽에 착륙하자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온몸을 덮쳐왔어요. 방독면과 고글을 급히 착용하고 팀원들과 마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불길의 기세는 무서울 정도로 빨랐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0분이었죠. 마을은 불길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북쪽 끝집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팀은 지체 없이 그 집으로 향했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한 구석, 낡은 옷장 안에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이 잠시 외출한 사이 혼자 남겨져 극한의 공포 속에서 숨어 있었던 거겠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달려가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 낯선 나라로 보내져야 했던 어린 여동생이 느꼈을 막막한 두려움과 처절한 외로움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오려던 찰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강한 돌풍에 불길이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마을 입구를 집어삼켰고 들어왔던 길은 화염 장벽으로 변했습니다. 팀장의 지시에 따라 더 험하지만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산길로 방향을 틀었죠. 아이를 필사적으로 안고 연기 자욱한 가파른 산길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팀원들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발밑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를 감싸 안으며
저는 속수무책으로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짙은 연기로 가득했고 교신은 두절된 상태였죠. 무전기는 박살나 있었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 저 역시 생전 처음 느끼는 극심한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툰 한국어로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커져갔죠. 방독면의 산소는 빠르게 소진되고 사방에서 다가오는 불길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연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연기 자욱한 시야 너머를 응시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여러 명의 한국 구조대원들이 방화복 차림으로 마치 기적처럼 저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구조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동임을 알기에 저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만약 프랑스였다면 이런 극한의 위험 속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명목하에 구조작전 자체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 구조팀의 믿을 수 없는 용기와 희생정신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도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중 도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대원이 빠르게 다가와 제 상태와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이를 그에게 넘겨주려 했지만 이미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의식은 점점 아득해져 갔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통합지원본부 내 임시 의무실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는 하윤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제가 깨어나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건 당연히 아이의 안부였죠. 하윤 씨는 아이가 무사히 구조되어 애타게 찾던 부모님과 극적으로 재회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이틀간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현장 복귀는 불가능했고 저는 의성군 내 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이재민 대피소에서 회복기를 갖게 되었죠. 약 200여 명의 이재민들이 임시 칸막이와 간이 침대의 의지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고 어수선할 것이라는 제 예상과 달리 대피소 내부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조용히 의지했고 자원봉사자들은 묵묵히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이재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윤 씨는 매일 저를 찾아와 산불 진화 상황과 구조활동 소식을 전해주었고 제가 지루해할까봐 프랑스어로 된 책과 잡지를 구해다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죠. 어느 날 오후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깊게 팬 주름 속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는 작은 사기 그릇 하나를 내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란빛의 따뜻한 죽이었죠. 옆에 있던 하윤 씨를 통해 알아보니 제가 물속에서 어린아이를 구한 외국인 구조대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드리고 싶어 대피소 배식으로 나온 호박죽을 따로 챙겨 오셨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손녀가 제가 구조했던 아이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고 했죠. 할머니는 서툰 손짓으로 그것이 호박죽이며 한국 사람들이 몸이 허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호박죽. 그 따뜻하고 달큼한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 여동생이 프랑스에서도 가끔 몸에 좋은 한국식 디저트라며 만들어주곤 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한 입 떠먹는 순간 부드럽고 달콤한 온기가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본물 터지듯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말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고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위안이 그 손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윤 씨 역시 조용히 제 곁을 지키며 저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듯 가만히 어깨를 다독여 주었죠.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대피소를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힘든 재난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고 작은 음식 하나도 나누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 밤이 깊어지자 한쪽 구석에서 할머니 몇 분이 모여 구성진 가락의 한국 전통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애잔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선율 속에서 저는 제 여동생이 왜 그토록 이 땅을 그리워했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사람 사이의 깊은 정과 강인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문화의 힘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대피소에서의 시간, 특히 할머니가 건네주신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은 제 안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죠. 여동생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자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제 안의 죄책감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했지만 정작 저는 그런 동생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정해주지 못했던 이기적인 언니였어요. 동생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저를 떠날까봐 두려워 동생의 세계를 존중해주지 못했죠. 동생이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가 빼앗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쓰라린 깨달음과 함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폐 기능이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오직 구조 활동에만 몰두하겠다는 열정보다는 마음 한편에 여동생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윤 씨와 함께 대피소 밖 나무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하윤 씨는 제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동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추억, 한국에 대한 동생의 깊은 애정, 그리고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버린 마지막 순간까지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던 하윤 씨는 제가 프랑스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여동생의 흔적, 특히 여동생이 태어난 안동에서의 기록을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생모를 찾는 일까지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막연하게만 품고 있던 희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메마른 제 가슴 속에 따뜻한 샘물이 차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대피소에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소강 상태를 보이던 산불이 밤사이 강한 바람을 타고 다시 방향을 바꿔 깊은 산골짜기 마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비보였습니다. 통신마저 완전히 두절된 최악의 상황이었죠. 저는 즉시 통합지원본부로 달려갔습니다. 본부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진우 본부장은 새롭게 번진 불길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구조대 투입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화마와 험준한 산악 지형 때문에 자원자를 우선 모집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죠. 저를 구해준 한국 구조대에 보답하고 싶었고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진우 본부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 뜻을 받아들이며 숙련된 현지 대원들과 함께 팀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저를 구해줬던 도훈 대원이 자원했고 곧이어 산악구조 전문가인 시우 대원도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즉시 모여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내린 저녁 8시, 우리 세 명의 구조대는 비장한 각오로 랜턴 불빛에 의지한 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깊은 산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산행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고되고 험난했어요. 산악 지형의 밝은 시우 대원이 앞장서고 도훈 대원이 뒤를 따랐으며 저는 중간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불길 소리와 매캐한 연기 냄새가 끊임없이 긴장감을 높였죠. 숨막히는 오르막과 좁은 능선길, 등 뒤에서 가까워지는 불길의 위협 속에서 우리 셋은 서로를 격려하며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바람이 거세지며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왔어요. 시우대원은 즉시 더 가파르지만 안전한 길로 방향을 틀었죠. 사투 끝에 저 멀리 희미하게 마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아직 마을 어귀까지 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죠. 마을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으로 마을 맨 끝 외딴집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한 분이 남아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체 없이 그 집으로 달려갔죠. 문을 부수고 들어서자 희뿌연 연기 속에서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위급한 상태였어요. 도훈 대원이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막 집을 나서려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격렬하게 몸짓하며 집 안탁자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가리키시는 듯 했어요. 꼭 가져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1분 1초가 급했지만 그 상자가 단순한 물건 이상임을 직감했죠. 제가 다시 연기 자욱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나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우 대원이 가리킨 마을 뒤편 좁은 오솔길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저는 다시 할아버지를 업고 도훈 대원은 나무 상자를 챙겨 들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이동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고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도 나무 상자를 걱정하셨죠. 도훈 대원을 통해 들으니 그 상자에는 오래전 사고로 잃은 아들의 유품이 들어있어 꼭 지켜야 한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에 저 역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날이 밝고 바람이 잦아들면서 구조 헬기가 저희 위치를 파악했다는 것이었죠. 마침내 능선 위 공터에서 헬기에 몸을 실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은 일부 불길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기세는 한풀 꺾여 보였어요.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본부로 복귀한 제게 프랑스로 돌아갈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길에 상기된 표정의 하윤 씨가 달려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동안 수소문하던 제 여동생이 어린 시절 잠시 머물렀던 안동의 아동보호시설과 연락이 닿았고 더욱 놀랍게도 여동생의 생모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윤 씨와 함께 안동 근교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언덕 위 소박한 집의 문을 두드리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고단한 표정의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하윤 씨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자 여성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고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집 안에서 마주 앉아 그녀는 지난 2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픈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극심한 폭력, 홀로 아이를 키우려 했지만 생계의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잠시 시설에 맡겼던 일 하지만 전 남편의 방해와 계속되는 병원 생활로 결국 해외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연이었죠. 제 여동생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동생의 사진첩을 꺼내 프랑스에서의 삶과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여성은 소리 없이 오열하다가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돌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여동생이 떠난 후 25년간 간직해온 유일한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여동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어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는 듯 했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물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상실감, 그리고 여동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여동생에 대한 오랜 슬픔과 오해, 죄책감의 매듭을 풀고 그 아이를 온전히 이해하며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생을 잃은 깊은 슬픔을 안고 낯선 한국 땅을 찾았던 엘리 씨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했어요. 끔찍한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헌신과 더불어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에 담긴 위로, 그리고 마침내 여동생의 생모를 만나 오랜 아픔과 오해를 풀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았죠. 저 역시 엘리 씨의 용기와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적인 연대와 희망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